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엄마가 하시는 꽃집에 잠깐 들르게 됐어요. 엄마, 나 왔어. 수영아, 마침 잘 왔다. 엄마 친구 진이 아줌마 알지? 진이 아줌마가 죽었대. 아휴, 엄마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보고 있어. 엄마가 친구 진이 아줌마의 부고를 듣고 급히 나가시고 저 혼자 꽃집을 지키게 됐죠. 장미는 아직 싱싱해서 괜찮네. 시들어가는 꽃을 골라내고 물통도 갈아놓고 그러다가 왜 그래, 왜? 언제 들어왔는지 소리도 없이 웬 아저씨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새까만 상복을 입고 오른쪽 팔에는 상조 완장을 차고 말이야. 장례식장에서 한다. 그런데 상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입만 찢어지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어. 오, 정신이 나가셨나? 찾으시는 꽃 있으세요? 뭐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아. 그 안에 든 건 국화 한 송이였어요. 응? 왜 꽃집에서 꽃을 내나? 이 꽃 다시 포장되지? 네, 그럼요. 제가 예쁘게 새로 포장해드릴게요. 아니, 똑같이 투명한 비닐로 해. 고인한테 헌화할 거라. 무슨 사정이 있나 생각하며 포장을 풀었죠.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지독한 악취는 처음 맡아봤어요. 꽃이 빨리 시들지 말라고 물에 젖은 휴지로 줄기 끝 쪽을 감싸놨는데 거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빨간 얼룩이 잔뜩 묻어있는 게 설마 피는 아니겠지? 순간 멈칫했다가 얼른 휴지를 버리려고 하자 아저씨가 제 팔을 콱 잡는 겁니다. 왜 버려? 같이 넣어. 이거 휴지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그냥 같이 포장하라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놓고 언제 화를 냈냐는데 몇 초 만에 다시 또 싱글벙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웃음이 터지는 걸 이렇게 손등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붕대 위로 시뻘건 핏자국이 가로로 길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 피가 아까 휴지에 묻은 그 피 아니야? 꺼림칙한 기분에 손이 막 후들거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서둘러 포장을 끝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무언가를 카운터에 내려놨습니다. 그건 바로 5만 원.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간단한 작업이라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싱글벙글 웃던 아저씨가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5만 원을 손 위에 올려놓더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도와줘서 고마워. 제가 그 돈을 돈통에 넣는 걸 끝까지 보고 나서야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걸 왜 확인하지? 이상하네요. 그날 엄마는 진이 아줌마의 장례를 도와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오지 않았고 저는 꽃집을 마감하고 자취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뭔가가 하나 둘 몸 위로 떨어지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팔랑팔랑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저건 돈이잖아. 와 대박. 너무 신나서 떨어지는 돈을 당장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제 팔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사지가 꿈쩍도 하질 않고 고개만 겨우 움직여서 주위를 살펴보니 살려주세요! 제가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허공에
날리던 돈들이 전부 빨갛게 피로 물든 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피 묻은 돈 한 장이 얼굴에 떨어져 제 눈을 가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시뻘겋게 보이는데 치우고 싶어도 팔은 안 움직이고 겁에 질려있던 그 순간 어떤 손이 그 돈을 스르륵 치워주는 겁니다. 다행이다. 도움의 손길에 안도한 것도 잠시. 시커먼 눈에 입에선 피를 뚝뚝 흘리는 여자가 죽일 듯이 제 목을 졸랐어요. 꿈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악몽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다. 매일 밤 그 여자는 제가 누운 관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말했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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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는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 설마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깨닫고 곧장 엄마가 있는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내부새. 이거 뭐야? 아니, 꽃들이 다 왜 이래? 가게 안에 있는 꽃들이 전부 시들시들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자꾸 꽃이 썩어. 가게에 있으면 자꾸 소름이 돋고 기분이 영 안 좋아. 아니, 엄마. 나도 요즘에 계속 이상한 꿈 꾸거든? 아니, 어떤 여자가 계속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꼭 진이 이모 같아. 엄마 그때 장례식장 간 날 있잖아. 그때 무슨 이상한 상복 입은 남자가 와가지고 그날부터 계속 진이 이모가 꿈에 나와. 상복 입은 남자? 손님이 몇 살 같아 보였는지 생김새는 어땠는지 무슨 꽃을 샀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니 아는 사람인가 봐. 그 손님이 진이 아줌마의 남동생 같다는 거예요. 상주라는 놈이 하루 종일 빈소에 없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로 왔다 간 거야? 그놈이 준 돈 어디다 놨어? 저기.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돈통에서 5만 원짜리를 찾아 꺼냈습니다. 이거야? 왜냐면 그 돈 뒷면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 그때 저기 자해한 게 있었죠. 아줌마의 동생이 주고 간 이 피 묻은 돈과 꿈속에서 저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진이 아줌마, 그리고 자꾸 죽어나가는 꽃들. 모든 게 너무 불길했습니다. 엄마. 우리 작은 이모한테 연락해볼까? 저희 작은 이모가 무속인이었거든요. 부적이라도 하나 붙일 생각으로 이모를 꽃집으로 불렀어요. 가능하지. 이모는 피 묻은 돈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거 고인의 돈이야. 노잣돈이 없어서 자기 돈 찾아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네. 그러면서 그 남동생이 피 묻은 국화를 어디에 숨겼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한테 희한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장례식장 그 영상사진 앞에 있는 다른 국화들은 다 치우고 내가 포장해준 그 국화 한 송이만 잘라 올려놨다는 거예요. 왜? 왜? 그 관에 못 받는 사람들한테 이 꽃 좀 같이 넣어달라고, 같이 묻어달라고 했대요. 뭐야, 왜 그래? 얘기를 들은 이모는 말했습니다. 그놈이 진우나 돈 빼돌리고 해코지 당할까 봐 꽃으로 비방을 한 것 같아.
있겠다. 주술 같은 의미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그 꽃을 포장해주면서 본의 아니게 비방을 도운 것 같다는 거예요. 언니, 그놈한테 천도제라도 지내면서 용서 구하라고 해.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아유, 한 못 풀어주면 어떡해? 한을 못 풀어주면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뒤집더니 그럼 너라도 데려와야지. 이모의 입에서 나온 건 진이 아줌마의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치던 이모는 폭 꼬꾸라졌고 잠시 후 제정신을 찾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을 빨리 안 달래주면 정말 저라도 데려갈 것 같다고 말이죠. 엄마는 바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진이 아줌마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준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이 위해서 너 천도제 지내야 된대. 아, 천도제 지낼 돈이 어딨어. 살아있을 때 나한테 잘해줬어도 제사를 해줄까 말 건데. 들어먹겠어. 아이고 참. 진이 아줌마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도 사고로 잃었대요. 그래서 아직 어린 딸을 빼곤 남동생이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그 동생은 맨날 사업을 한답시고 누나 돈만 뺏어가기 바빴던 거죠. 누나 괴롭혔구나. 아줌마가 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병간호는커녕 병원까지 찾아와 지갑을 털어갈 정도로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못돼 먹은 놈의 시키. 심지어 누나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조카 앞으로 남긴 유산까지 모두 뺏어갔던 겁니다. 부조금까지 말이에요. 아우 참. 죽음을 애도해야 할 시간에 남동생은 누나의 노잣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페류나를 대신해 엄마와 저는 천도제를 지냈어요. 아, 진이야, 우리 수영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네 돈에 욕심내지도 않았어. 피 묻은 5만 원을 태우면서 진이 아줌마의 원통함이 풀리길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가 더 이상 제 꿈에 나타나질 않길래 그래도 한이 좀 풀리셨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요. 안 끝났어. 얼마 후 생각지도 못한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설마. 아줌마의 남동생이 어머. 자다가 돌연사를 했다는 이런 게 무서운 거야. 아내분이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한 다음에 밥 먹으라고 남편을 깨웠는데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보 근데 그 자세가 진짜 특이했대요. 그 넓은 침대 한가운데 어깨를 한껏 좁힌 차렷 자세로 숨을 거둔 상태였대요. 마치 제가 꿈에서 꽉 끼어 있었던 그 관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에요. 더 기묘한 건 아주 무거운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그 동생이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혹시 남동생이 누나에게서 훔쳐간 돈의 무게,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른 욕심과 죄의 무게가 아니었을까요? 안양에서 근무하는 경사입니다. 경찰이요? 제가 막 발령 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자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자꾸 어디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는데 못 찾겠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나라는 동네가 노후된 빌라들이 좀 즐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나가봤죠. 그런 것도 신고를 하네. 어떤 얘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경찰인 도현 씨는 신고를 받고 한 현장에 출동한 이후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제보자를 대신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7년 폭폭 찌는 여름 낮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신참인 박순경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죠. 아 선배님 이거 모처럼 한가한데요? 아이 너 퇴. 너 한가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런 거 있어. 역시나 박순경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악취 신고 접수됐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아유 저 주둥이죠. 감사합니다. 네 순찰차 8호 출동하겠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온 장소는 저희 지구대 관할에 있는 한 빌라촌. 어느 집이야? 이 집 아니야? 이 집 아닌 것 같고요. 저 앞에 집인 것 같은데. 저기 계시. 신고자분 나와 계시네. 건물 앞에는 신고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고자분 되시죠? 아유,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아니,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냄새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저기, 저 집 좀 봐봐요.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은 빌라의 지하 1층 집. 확인을 위해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갈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졌어요. 뭐지? 그리고 저는 그 정체가 죽음의 냄새라는 걸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 말이에요. 나도 알겠네. 현관 앞에는 밀린 고지서와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 안 좋다. 경찰입니다. 계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 현관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는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컵라면과 각종 자격증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박순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덜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가리킨 것을 긴 머리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삐쩍 마른 20대 여성이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듯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독사네. 순찰차 8호입니다. 망자 발견으로 과학수사팀하고 형사팀 지원 요청합니다. 박순경! 너 가서 물 좀 마시고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챙겨서 와.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알겠습니다. 고독사 현장에 몇 번 출동했었지만 시체랑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하지만 지원팀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견디며 사망자의 신분을 특정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가족분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지갑도 핸드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의아해하면서 두리번거리던 중 어? 전 뭐야? 그건 사망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안타깝네. 곧장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뭐야?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 바로 옆에서 울리는 거 아니야? 집안을 가득 메우는 전화 벨소리. 하지만 이 전화는 계속 울리는데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결국 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사망자의 시체에서 울리고 있던 겁니다. 뭐야? 점점 더 커지는 벨소리. 소리가 나는 건 바로 시체의 머리 뒤. 머리 뒤? 핸드폰을 머리에 벤 상태로 고인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빼마라. 그냥 과수도 올 때까지 기다릴까? 빼지 마.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야만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고민 끝에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최대한 바닥에 바짝 붙인 다음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 핸드폰 케이스를 툭, 툭. 그런데 꿈쩍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케이스의 끝부분을 잡고 당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 그냥 내비두자.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핸드폰을 단단히 붙잡고 힘을 줘봤더니 살짝씩 움직이는 거예요. 됐다, 조금만 더. 오케이, 진짜 다 됐어. 조금만 더. 됐다. 시신의 머리 아래로 분홍색 케이스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핸드폰을 잡아당기는 그 순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를 정확히 노려보는데 그대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와, 진짜 놀랬겠다. 직업적 애환이네. 사실 그날 되게 무서웠는데 사무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제 근무지에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치.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더 의심됐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이 시간에 누구야?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알아서 꺼지겠지. 무시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그 여자 벨소리. 며칠 전 현장에서 들었던 고인의 핸드폰 벨소리가 제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머리 바로 밑에서요. 잔뜩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때 데미지가 셌나 보네. 너무 놀라서 질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깨 다 보이네. 잘못 본 거라고 꿈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한참을 뒤척이다 아침에 일찍 지구대로 출근해야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무실에 앉아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떡하냐. 사무실에서도 또다시 고인의 그 소름 끼치는 벨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겁니다. 귀신이 또 찾아온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선배.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안 받으세요? 후배 박순경의 말에 정신 차려보니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 왜 이렇게 받... 엄마. 여보세요? 엄마 아닌 것 같아. 엄마! 제 손에 분홍색 케이스를 씌운 죽은 여자의 핸드폰이 들려 있는 겁니다. 꿈이야 뭐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집는 그 순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숨이 꺽꺽 넘어가려는 찰나 어느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진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아니 근데 저기 혹시 아까도 전화했었어? 아니 뭔 소리야. 오늘 처음 전화한 건데. 아니 근데 너 진짜 아무 일 없어? 근무 중에는 방해될까 봐 문자도 잘 안 하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에 내려와 며칠 쉬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뭐가 좀 느낌이 있나 보다. 좀 의아했지만 아니 얘가 왜 이래 얼굴이.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뭐 아니긴.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말이야.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시거든요. 근데 꿈에 어떤 여자가 과일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서는 어서 오세요. 기분 나쁘게 저희 어머니를 빤히 쳐다만 봤대요. 아가씨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사과 상자를 가리켰대요. 그리고 뭐라고 막 웅얼웅얼거리는데 입에서 벨소리가 나.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께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부적이라도 써야겠다면서 시장에 있는 무당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뭘 만졌길래 온몸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가득하구만. 제가 망자의 물건, 즉 핸드폰을 잘못 만진 탓에 이 머리카락과 옷깃에 온통 죽은 사람의 흔적이 묻어있다고. 그 여자가 저를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하라고 으름장을 놨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른 후 머리카락 일부를 챙겼어요. 그리고 고인의 분홍색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걸 구매한 다음 집에 들어가기 전 대문 밖에 저희 머리카락과 핸드폰 케이스를 함께 태웠습니다. 문 밖에서 망자의 흔적을 모두 태우면 이 죽은 영혼이 저를 더는 저를 따라서 대문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마지막으로 그 죄를 밟고 대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면서 비방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구대로 복귀한 저는 다른 순경들과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혹시 변사 사건에 출동하게 된다면 절대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 2007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핑계로 친구랑 방에 모여서 저는 엄마 몰래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니홈피를 꾸미느라 말이죠. 다람쥐보다 더 열심히 모은 도토리로 미니미도 바꾸고 BGM도 사고. 맞아요. 오, 야 이거 좀 희망장인 듯? 옛날에 키웠잖아요. 야 도토리 아깝다. 방문자 수가 4명이 뭐냐?
완전 안습인데. 그때 마침 메시지? 반가운 일촌 신청 쪽지가 도착했어요. 이상엽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술부 동아리에 새롭게 들어온 1학년 황민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친하게 지내요. 지난달에 전학 온 여자 후배인데 다음 주 동아리 활동 전에 미리 인사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어떤 애인지 궁금해서 미니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프로필 사진이 완전히 귀여운 거예요. 아, 이놈의 인기 피곤하다 피곤해. 야, 봤지? 봤다, 봤어. 응? 시험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거 아주 잘 봤다. 응? 갑자기 방에 들이닥친 엄마가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는데 며칠 동안 학원 빠지고 PC방에서 논 것까지 귀신같이 다 알고 오셨더라고요. 엄마는 다 알아. 그럼 귀신이지. 그리고 다가온 토요일, 가족들은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고 저는 땡땡이를 친 벌로 학원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용돈도 끊겨서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저녁 늦게서야 집에 가는데 아니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아, 우리 집 9층인데. 와. 아, 오늘 일진 진짜 왜 이러냐.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계단을 올라 겨우겨우 9층까지 도착했는데 집 앞에 웬 교복 입은 여학생이 현관문을 바라보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집 앞에. 처음에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집을 잘못 찾았나 했는데 문에 적힌 숫자를 보니 903호. 우리 집에 맞았어요. 저기 죄송한데 저희 집 앞에서 뭐 하세요? 저기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말을 걸자 슬며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데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쌍꺼풀이 진하고 큰 눈. 선배님 안녕하세요. 너 전학생 황민지 아니야? 그건 저에게 일촌 신청을 했던 전학생이었어요. 민지다. 저를 향해 씩 미소를 짓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막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설마 얘가 날 기다린 건가?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아, 그게 제가 바로 위층에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선배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는 근데 제가 집 열쇠가 없어가지고 혹시 부모님 오실 때까지만 선배님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야, 이거 뭐지? 아, 근데 지금 우리 집도 아무도 없는데? 아, 저 진짜 얌전히 있을게요. 지금 이사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도 안 계신 집에 여자애를 데려간다는 게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1시간 넘게 서 있어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애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후배의 부모님이 오시는 밤 10시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는데 여자 사람하고 단둘이 있는 게 처음이라 어색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 근데 1시간 동안 기다리느라 다리 아팠겠다. 아, 괜히 마음 아프네. 아, 소파에 편하게 앉을래? 아, TV 틀어줄까? 그런데 그 후배가 아무 대답도 없이 꼭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뭐야? 거실, 주방, 안방. 그러다가 제 방 앞에 멈춰선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 선배, 저 여기 들어가도 돼요? 아, 거기 내 방인데. 아, 근데 청소 안 해서 좀 더러운데. 괜찮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하면 안 돼요? 그래. 어색하게 같이 있느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혼자 소파에 앉아 10분, 20분 멍을 때리다가 문득 아 맞다 물이라도 줄 걸. 뒤늦게 주스를 들고 방문을 노크했어요. 황민지, 나 들어갈게.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상해. 나 들어간다. 하는 수 없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본 저는 황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지? 아니 컴퓨터를 한다던 애가 컴퓨터는 켜지도 않고 까만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아, 혹시 컴퓨터가 안 켜져?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 아이가 몸을 확 돌려서 깜짝이야.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이 문 안 열어?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도 잠궜어? 어머. 그리고 그때부터 마치 방 안을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커다란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상엽 선배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목소리가 어찌나 태어난지 지금 안녕이란 말이 나와? 너 당장 거기서 나와라. 네?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 어디게? 빨리 내 방에서 나오라고.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저 집인데요. 누구야? 누가 들어온 거야? 혹시 선배님 집이 어딘데요? 9층. 너네 집 바로 아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배님 집에 있다는 거죠? 어떡해. 그게 여기까지 찾아왔나 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고 그 순간에도 방 안에선 계속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중간중간 왜? 내보내야 돼. 공포스럽다.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게 누구든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 너무 이상하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안 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어. 주춤주춤 뒷걸음을 치던 그때 선배. 저 찾으세요? 제 눈앞엔 황민지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천장을 부술 듯이 두드리다가 위로 올라가. 가드득 가드득 손톱으로 피가 날 듯 천장을 세게 긁는 거예요. 손잡이까지 들러붙어서 미친 듯이 저를 향해 기어오는데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몸이 얼어버리고 말았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쳤다. 순간 거짓말처럼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그거 사람 아니었어. 저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전학생 황민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지. 위층에 도착하자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천사무. 현관문에 커다란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뭐가 사연이? 문 양쪽으로 소금이 담긴 커다란 그릇이 놓여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황민지의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여기 황민지 집이죠. 조금 전에 자기가 황민지라면서 우리 집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황민지 괜찮은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지 아까부터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집에서 놀란 아줌마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그 뒤를 쫓아갔어요. 그 안에는 잔뜩 겁에 질린 황민지가 보였습니다. 허공에 대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하다가 경기를 일으키며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지 언니, 아유 내 생이에요. 아유 내 생이 어떻게? 그런 딸을 부둥켜 안고 역독한 것이 기어코 또 찾아왔네. 민지야,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알고 보니 전학생 황민지에겐 정말 안타까운 비밀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지독하게 시달림을 받아온 것입니다. 따라다녔구나. 그 아이를 두고 무당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은 귀신이 집을 짓는 발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주 들어오는 거야. 온갖 비방을 써도 효력이 얼마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주를 바꾸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멀리 이사까지 왔는데 또 안 되는 거야. 그 귀신이 어떻게 알고 또 여기까지 쫓아오고 만 거죠. 하지만 그 집 현관에 있는 부적들과 소금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자 제 방 천장을 통해서 바로 위에 있는 민지 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 것 아닐까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황민지를 못 봤어.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어디 간 거야? 결국 또 도망치듯 어디론가 떠나고 만 겁니다. 지독한 팔자를 타고난 전학생. 아이고, 불쌍하다. 새로운 곳에선 과연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요? 여러분들은 굿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데 좀 앞으로 잘 되라고 재수 굿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굿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굿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제 가봤죠. 뭐 한두 시간 정도 보다가 굿땅을 그냥 슬쩍 이제 빠져나왔는데 근데 얼마 후 저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밤에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제 옆에 있던 강아지가 제 뒤로 현관 쪽을 바라보면서요. 미친 듯이 막 짖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서워. 무서워. 그거 진짜 무서워. 괜찮아, 아무도 없어. 근데 묘하게 이상한 거예요. 약간 뻐근하면서 싸늘한 그 기운이 정말 온몸을 끌어안는 그런 기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 뒤에 뭐가 있구나.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좀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애써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 기운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강해진달까? 제가 자는 안방에 베란다로 연결되는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창문으로 누군가
저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이렇게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어머, 아우 싫다. 아우 싫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여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동생은 자고 저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는데 왜 때려? 무슨 소리야? 언니가 때렸잖아. 내가 언제 때려? 방금 때렸잖아. 아프다고. 누가 자기 옆구리를 주먹으로 막 팍 때렸다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니라니까. 야, 귀신 아니야? 무슨 귀신 타령이야. 나 집 갈래. 짜증나. 동생은 제가 때려놓고서 뜬금없이 귀신 얘기를 한다고 약간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해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한테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언니가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아 무서워 죽을 뻔했잖아. 어머. 무슨 소리야. 동생이 운전을 하는데 안전벨트 매라는 그 경고음이 계속 울리더래요. 마치 누군가가 따라 탄 것처럼요. 소름 끼쳐. 오, 이거 뭐야. 이상하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또 있어. 며칠 뒤 밤늦게 퇴근하고서 거실로 들어서는데 집안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하는 소리가 제 귓속을 찌를 듯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자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입꼬리를 올리면서 절 비웃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양팔을 꽉 붙들더니 칼날 같은 긴 손톱으로 제 팔을 그어 내리는데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고통에 너무 놀래서 제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으로 유유히 들어오는 그 여자. 그런데 그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들이 여자 뒤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침대 위에 꿈이었던 거예요. 악몽인데 제대로 꿨네. 악몽인데 제대로 꿨어. 그냥 악몽일 거야. 요새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보다. 하면서 그냥 애써 그 잔상들을 막 지우려는데 글쎄 제 양쪽 팔에 날카롭게 긁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낑낑거리는 소리에 옆을 보니까 강아지가 거품을 물면서 숨을 막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위염에 장염에 폐렴까지 겹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고민 끝에 저는 한 법사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근데 법사님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첫 마디가 이 집에 방울 소리가 들리네. 법사님은 방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찾아야 된다고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저기구만. 그곳은 주방이었어요. 하나, 둘, 마치 뭔가를 막 세는 것처럼 숫자를 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는 거지? 지켜보는데 32, 33. 이게 방울을 33개 들었네. 수십 개의 손가락에 방울 끼운 손을 떨면서 쿵쿵쿵 뛰고 있대요. 한마디로 무당처럼 방울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악귀가 마치 자기가 신령님인 것 마냥 귀신들을 호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그 까만 한복의 여자, 수십 개의 눈동자, 그 시선들까지 모두 이 잡신이 불러온 귀신들이었던 겁니다. 소름 끼쳐. 아니 어떻게 그런 귀신이 우리 집에 있지? 소름이 정말 쫙 돋아서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법사님이 저를 힐끗 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언제 굿한 적 있어? 굿이요? 얼마 전에 굿을 본 적은 있는데. 잘 생각해봐. 거기서 뭐 가져온 거 있지? 거기서 제가 뭘 가져오겠어요? 분명 굿판에서 딸려왔어. 굿판이 벌어지면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잡기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잡기들 중에서도 제일 힘센 악귀 하나가 절 따라왔다는 거예요. 법사님은 이 악귀를 실어온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면서 반드시 그걸 찾아서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귀신 소굴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법사님을 보내고 지난 일을 가만히 되새겨 보는데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안을 뒤지고 또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낸 그것. 뭐야? 바로 꼬깃하게 접은 10,000원짜리 한 장. 뭘 갖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굿당에서 돈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날 제가 굿당에서 빠져나오려는데 그 시중 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제사상에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복돈이니까 잘 갖고 있어.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전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바로 태워버렸어요. 정말 그 돈 때문이었을까요? 거짓말처럼 귀신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 곳곳 그 소름 끼치는 시선들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전 늘 이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굿판에 가지 마라. 호기심 때문에 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